조조는 형주를 평정하고 향후 전략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강동정벌의 뜻을 품은 그는 동호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조조가 이때 강동정벌에 나섰던 나름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면, 첫째, 208년 7월에 출정을 한 이후 사실상 조조군은 전투다운 전투 없이 손쉽게 형주를 얻게 됩니다. 때문에 조조군의 병력 손실 또한 미미했습니다. 둘째, 이 과정에서 형주의 수군도 흡수하게 됐으며 지난날 기주 현무지에서 수상전에 대한 나름의 계책도 세워두었습니다. 셋째, 당시 조조의 나이가 54세인 점을 감안한다면 적지 않은 나이였기에 내친 김에 동호 평정을 진행했을 거라 여겨집니다. 이러한 점들로 인해서 조조군은 본격적으로 동호 공략에 착수합니다. 이때 가오는 조조를 만류했습니다. 정사 가오전에 따르면 가오는 원시와 형주를 제패해서 위명은 천하에 떨쳤습니다. 이제 넓어진 영토를 잘 다스려 부강해지면 강동은 알아서 복종할 것입니다. 라며 진언했습니다. 그러나 삼국지의 주석을 따른 배송진은 이런 가오의 의견에 비판적이었습니다. 당시 서북에는 여전히 강력한 군벌들이 자리했으며 형주 지역 민심은 유비에게 향해 있었고 강동 손씨 역시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이 당시 조조 입장에서는 한시라도 유리한 상황이 왔을 때 적을 줄이는 것이 이득이었을 거라고 추측됩니다. 때문에 배송진은 동호 정보를 조조의 오판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조조는 가오의 진원을 물리치고 대군을 이끌어 오리모로 향했습니다. 이때쯤 조조는 동호에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근래에 천자의 명을 받들어 죄인들을 처벌했소. 이제 깃발이 남쪽을 가리키니 유종이 항복했소이다. 지금 수군 80만을 이끌고 바야흐로 손전군과 함께 오에서 만나 사냥을 하려 하오. 조조가 보낸 편지는 전쟁의 서막으로 올렸습니다. 이는 싸움도 하기 전에 심리전으로서 적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려는 조조의 노련한 한 수였습니다. 당시 동호는 송건이 황조를 제거하는 등 나름의 리더십으로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지만 토착호족과 사대부 및 산월이라는 동호 전역에 퍼져 살던 민족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송건은 이들을 회유와 토벌로서 평정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조조의 빠른 남진에 난색을 보였습니다. 더욱이 조조의 위세에 앞서 투항한 형주의 호족들이 여루에 봉해지는 등 후한 대접을 받았다는 소문이 돌자 동호의 호족들도 투항하자는 의견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조조가 보낸 편지 한 장은 그야말로 100만의 군대와 같았습니다. 장소와 진송 등 사대부와 호족을 대표하는 중신들은 송건에게 투항을 권했습니다. 이때 오직 노숙만이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난날 손유동맹을 먼저 제안한 노숙이 회의에선 묵묵부답이기에 송건은 의아했습니다. 답답해진 송건은 잠시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당시의 복식이 다소 복잡했기에 화장실은 옷을 벗어 걸어두는 공간이 필요할 정도로 여유 공간이 넓었습니다. 때문에 화장실은 단순히 볼일을 보는 것을 포함해서 사색을 하는 기능까지 겸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노숙은 송건을 뒤따랐습니다. 화장실에서 노숙은 자신의 본심을 송건에게 전하게 됩니다. 자신을 비롯해 신하들은 투항해도 현재의 지위를 누리고 살 수 있지만 송건은 동호의 맹주였기에 후한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설사 살더라도 한직으로 몰아내 견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손유동맹을 기반으로 결연히 조조와 맞서기를 청했습니다. 노숙의 충심 어린 말에 송건은 감탄하며 하늘이 그대를 나에게 주었소 라고 말한 뒤 개전의 뜻을 굳혔습니다. 노숙은 송건에게 힘을 더하기 위해 파양에 주둔하고 있는 주유를 불러오도록 합니다. 손책 시절부터 군부 내에서 추앙받던 주유는 반대 일색이던 신하들에게 일선 지휘관으로서 소신 있는 견해를 밝힙니다. 첫째, 수성전에는 오군이 강하다. 단연간 수적으로서 활동했거나 동호 출신 장수들이 많았기에 이들의 홈그라운드였던 장강에서의 전투는 현실적으로도 오군이 유리했습니다. 둘째, 서북의 군벌들이 여전히 건재하기에 조조는 늘상 그들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만약 남쪽에서 시위를 지체할 수는 없다. 셋째, 북군의 장점은 기병에 있는데 현재는 겨울이라 말에게 먹일 것을 구할 수가 없는 점.
넷째, 북방 출신 병사들이 강동까지 왔기에 지리와 풍토에 익숙하지 않아 반드시 질병이 생길 것이다. 냉철한 지휘관의 견해에 노숙과 송곤의 주전론은 더욱더 힘이 실렸습니다. 강표전에 따르면 역에서 송곤은 칼을 뽑아 책상을 내리치며 누구든 투항을 말하는 자가 있다면 이 책상과 같이 될 것이오 라며 투항론을 일축했습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 동호는 전체적이진 않지만 일부 신료들이 송곤과 함께 의기투합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세력의 주인으로서 송곤은 여전히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좀 더 확실한 견해가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주유는 은밀히 송곤을 찾았습니다. 주유의 방문에 송곤은 그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이날의 회동에서 주유는 내심 불안해하고 있을 송곤에게 더욱더 세밀한 전략 분석을 해주었습니다. 조조의 편지 내용 속 80만은 과장이 되어 있다. 중원과 하북군은 대략 15에서 16만이며 이들은 오랫동안 원수와 조조 휘하에서 전투로 지쳐 있다. 또한 형주군을 얻었지만 그 또한 7, 8만이며 이들은 진심으로 조조를 따르지 않을 뿐더러 완전히 편제가 되지 않았다. 따라서 자신에게 5만의 정규병을 준다면 능히 제압할 수 있으니 근심을 거둬달라 말했습니다. 송곤은 그제야 불안함을 떨쳐내며 주유에게 내부의 사정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장소를 비롯한 중신들은 처자식만을 생각하여 투항을 권하고 있으며 오직 노숙만이 자신과 뜻을 함께하고 있는 형국이라 전했습니다. 하지만 주유가 이렇게 자신에 차 있고 그에 따른 근거가 명확하니 이는 하늘이 주유와 노숙을 내려준 것이라며 무한 신뢰를 보였습니다. 이후 송곤은 산월과 토호들을 통제해야 하기에 당장 5만을 편성하는 것은 무리지만 미리 선발한 3만과 군량, 무기, 군선을 갖춰 놓았으니 노숙과 정보를 이끌고 먼저 출발하라 명합니다. 송가의 명운을 위임받은 주유는 시상에서 강동의 용사 2만을 이끌고 장강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북방의 패자 조조와 강동의 기재 주유는 시시각각 결전을 향해서 다가서고 있었습니다. 정사 5주 전의 설명을 참고하여 당시 손유연합군의 전력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유전에서는 3만을 주유가 지휘하는 모양새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5주전에서는 주유와 정보가 좌우 도독이 되어 각기 1만을 이끌었으며 송곤 자신은 1만의 병력으로 중군을 편성했습니다. 따라서 적벽대전 당시 참전한 5군의 실병력은 2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유비군에 대한 기록은 강표전과 선주전에서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강표전에서 유비는 지난날 노숙의 말에 송곤군이 대군을 이끌고 오리라 기대했지만 막상 등장한 주유의 군대는 자신이 보유한 군세와 비등했기에 관우 장비와 함께 2,000명을 인솔하여 후방에 남았습니다. 이후 상황을 관망하다 진격 혹은 퇴각을 하기로 정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 선주전에서는 송곤군과 함께 물과 무투로 진격하여 조조를 추격해 난군에 이르렀으며 이때 조조군의 역병이 돌아 사망자가 늘어서 조조가 퇴각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것에 대해 위시춘추의 저자 손성은 강표전의 기록은 오나라 사람들이 자신의 전공을 찬미하려 유비의 군세를 약화시켜 기록했다 평했습니다. 따라서 적벽대전 당시 유비군 또한 후방에 머물지 않고 어느 정도 공격의 지분이 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유비군의 군세는 최소 2,000에서 최대 2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병력의 편차가 큰 기록인지라 본 영상에서는 2만에 조금 못 미치는 군세를 동원한 것으로 잡고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도합 4만여 명의 손유연합군은 적벽에서 조조를 대적하고자 했습니다. 주유가 시상에서 군을 인솔해 적벽으로 나아갈 무렵 유비는 하구의 남동쪽 번구에서 송곤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조군이 적벽 인근으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에 다급해진 유비는 매일 동쪽으로 사람을 보내 송곤군의 동향을 살피게 했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광고 시청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